1960년대 어느 봄 시골 마을 초가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햇볕에 데워진 흙바닥 위로 쌍둥이 자매 순이와 분이가 나란히 섰지요. 준비됐냐? 만석이가 양쪽 발목에 고무줄을 걸며 외쳤습니다. 응, 이제 시작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방긋 웃더니 발끝을 톡톡 튀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찰싹찰싹 고무줄이 튕기는 소리에 맞춰 아이들의 웃음이 커졌어요. 그때 미순이가 큰 소리로 장난을 걸었습니다. 야, 분이야. 방금 실수했지? 분이가 볼을 부풀리며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거든. 난 안 틀렸거든. 만석이가 깔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미순아. 내 눈 삐뚤어진 거 아냐? 주변에서 옥단이와 복만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이는 맞게 했어. 이번엔 내 차례야. 옥단이가 팔을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만석이는 장독대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외쳤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언니, 이리 와. 분이가 손짓하며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 들키면 안 돼. 순이는 가슴을 졸이며 분이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복만이는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애구구 들키면 안 되는데. 미순이는 굴뚝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허허, 만석이가 절대 못 찾을 거다. 그러나 곧 만석이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찾았다. 미순이. 아이고, 걸렸네. 미순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마당은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무줄 하나와 숨을 곳 몇 군데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전부 놀이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아 마당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이들이 아직도 숨을 헐떡이며 장난을 치고 있을 때 멀리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아, 분아, 어서 들어와라. 저녁 먹어야지. 순이와 분이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다. 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가자. 내일 또 놀면 되지 뭐. 순이가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보자. 야, 순이 분이야. 내일은 내가 꼭 이길 거야. 만석이의 외침에 아이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는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지요. 노을빛이 두 아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가 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와, 배고프다. 순이는 상 앞에 앉아 침을 삼켰습니다. 분이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자. 아버지 아직 안 오셨잖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엄마가 정갈하게 담은 반찬을 상 위에 올려놓자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된장찌개를 보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창문 너머로 별빛이 하나둘 떠오를 때 아버지는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막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가 좋아하는 나물무침도 했으니까 많이 먹어라. 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순이가 언니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오늘 된장찌개 냄새가 진짜 끝내줘요. 아버지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힘이 좀 들었는데 이 냄새 맡으니까 피곤이 다 가시는구나. 분이가 아버지를 빤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이 많아요? 그럼 모심기가 한창이라서 바쁘지. 너희도 크면 아빠 좀 도와야 한다. 순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밭에서 물길 막는 거 도와줄래? 분이가 지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소풀 먹이러 갈래.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초가집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함께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쌍둥이 자매 순이와 분이는 밥을 먹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참 좋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분이도 젓가락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아버지도 친구들이랑 놀고 밥도 맛있게 먹었지. 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듯 고개를 떨군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희만 할 적에 전쟁이 터졌거든. 밥은커녕 하루에 겨우 보리 한 줌으로 연명할 때도 있었지. 동네 형들이랑 숨바꼭질 대신에 진짜로 숨고 도망치고 했단다. 순이와 분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어려있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총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어. 그때는 오늘 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집에서 너희랑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었어. 지금은 이렇게 내 엄마도 있고 너희도 있고 내겐 우리 가족이 가장 큰 힘이지. 순이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을게요. 분이가 언니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웃을 날만 생각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초가집의 작은 상 위에는 된장찌개보다 더 따뜻한 대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온기가 그것을 덮어주고 있었지요. 해가 동쪽산 능선 위로 붉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연기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순이와 분이는 바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큼지막한 책보자기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제 아버지가 해준 말 잊지 않았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 한다. 응, 엄마. 걱정 마. 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책보자기를 야무지게 어깨에 메고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빨리 가자. 늦겠다. 알았어, 알았어. 나 신발 좀 신고. 쌍둥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맺힌 풀잎과 흙길 위로 두 아이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어제 함께 놀았던 미순이와 옥단이가 보였습니다. 미순이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순이야, 분이야, 빨리 와. 분이가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미순아, 너 숙제 다 했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미순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옥단이는 웃으며 순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학교 가면 무슨 놀이 할까? 어제 고무줄놀이 너무 재미있었지? 순이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가서 생각해보자. 근데 오늘은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아이는 책보자기를 흔들며 제잘거렸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꿈으로 가득 찬 발걸음은 그 어떤 길보다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내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는 친구들과 함께 정든 마을을 지나 학교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흙을 털고 삐걱거리는 나무 복도를 지나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들이 줄지어 놓인 교실은 조용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은 아이들을 나른하게 만들었지요. 순이와 분이는 늘 앉던 창가 쪽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곧 낡은 안경을 쓴 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산수라고 쓰셨어요. 선생님이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산수 시간에 뺄셈을 배워보자. 이 배움이 너희들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순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새하얀 공책에 선생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었습니다. 분이의 시선은 이미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이는 꼬물꼬물 책상 아래로 손을 집어넣더니 아까 미순이에게 받은 작은 팽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가리키며 질문하셨습니다. 자, 20개의 쌀가마니 중 5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남은 가마니는 몇 개일까? 순이가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15개입니다. 선생님은 순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옳지, 순이는 참 똑똑하구나. 다른 친구들도 순이처럼 집중해야지. 분이가 순이의 팔꿈치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점심시간에 이거 치자. 순이가 분이를 노려보며 연필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쉿, 너 팽이 당장 책보에 넣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싶어? 아빠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조용히 해. 아무도 안 보거든.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팽이 끝을 손가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팽이가 흙 묻은 손바닥 위에서 아주 작게 돌았습니다. 미순이가 뒤돌아보며 분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분이야, 나도 팽이 돌리는 거 보여줘.
순이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는 애써 분이를 무시하며 공책에 집중했습니다. 교실 안은 칠판을 긁는 선생님의 분필 소리와 책상 아래에서 몰래 팽이를 돌리는 분이의 작은 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질녘의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순이와 분이는 흙먼지를 털고 방 한쪽에 작은 상을 펴고 앉았지요. 순이는 책보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자마자 바로 숙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공책만 펼쳐놓고는 연필 끝만 입에 문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순이가 분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씻고 빨리 와서 숙제해야지. 내일 선생님한테 혼나. 분이의 발이 공중에서 까딱거렸습니다. 아, 언니는 벌써?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데. 딱 10분만 쉬자. 응? 10분 쉬고 또 10분 쉬면 언제 다 할 건데? 나 벌써 산수 2장이나 풀었어. 너도 얼른 해. 순이는 연필로 칠판의 문제를 흉내내며 숙제장을 꾹꾹 채워나갔습니다. 분이는 마지못해 연필을 잡았지만 셈을 하는 대신 끄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내 분이의 얼굴이 심술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 이거 너무 어려워. 산수 뺄 셈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언니, 나 대신 이거 좀 해줘. 순이가 연필을 상에 탁 소리가 나게 놓았습니다. 내가 내 숙제를 왜 해줘? 너 아까 학교에서 팽이 돌릴 시간에 공부했어야지. 치사해. 나는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하거든. 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미없어. 우리 마당에 가서 숨바꼭질 한 판만 더 하자. 해지기 전까지만.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거 다 하고 할 거야. 너도 이거 다 안 하면 내일 아침에 같이 팽이 안 칠 거야. 분이는 순이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다시 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분이가 마지못해 공책을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할게. 진짜 조금만 하고 놀 거야. 순이는 분이의 대답에 만족하며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순이의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와 마지못해 한숨을 쉬는 분이의 소리가 교차하며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작은 방 안, 순이와 분이는 나란히 요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은은한 달빛이 새어들어와 방 한쪽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숙제를 마친 순이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분이는 아까 놀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분이가 옆으로 돌아 누워 순이의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언니 자? 순이가 눈을 감은 채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제 자야지. 언니, 오늘은 숙제가 너무 많았어. 그거 다 하느라 오늘 숨바꼭질도 못했잖아. 내일은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놀러 가자. 응? 분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내일은 꼭 숨바꼭질 하자. 대신 너 오늘 산수 뺄셈 틀린 거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알았지? 분이가 순이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난 언니가 제일 좋아. 언니 없었으면 난 맨날 선생님한테 혼났을 거야. 바보. 내가 내 언니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근데 어제 아버지가 해준 전쟁 이야기 생각난다. 진짜 무섭지 않았어?
순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응,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 엄마가 우리 지켜줄 거잖아.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순이는 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돼. 내일은 미순이한테 팽이치기 꼭 이기자. 당연하지. 내일은 내가 팽이치기 왕이다. 잘 자, 언니. 그래, 분이야. 잘 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달빛만이 고요히 이 작은 집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작은 방에는 콩기름 등잔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순이는 이른 새벽 떠날 짐을 꾸리느라 분주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옷 몇 벌과 노트, 그리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쌈짓돈을 꼼꼼하게 가방에 싸는 순이의 손길은 바빴습니다. 분이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언니가 챙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분이가 겉표지가 해진 영어책을 들고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 낡은 책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서울 가면 새 책 사야지. 순이가 스웨터를 작게 말아 포대기 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인데. 너도 알잖아. 엄마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구해줬는지. 그리고 이거 내가 덮고 자던 담요인데. 내가 가져간다? 분이가 담요를 뺏듯이 잡았습니다. 눈가에 금세 물기가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줄 거야. 근데 나 진짜 언니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언니랑 같이 수다도 못 떨고. 순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이제 곧 내 짝이 될 사람 만나서 수다 떨어야지. 내가 없다고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나 없다고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난 언니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서울 가서 공부하는 언니 마음은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랑 아버지도 언니 보내기 싫다고 했단 말이야. 분이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순이는 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꼭 가야 해. 이 시골에 평생 갇혀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마을을 도와줄 거야. 분이는 순이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시무룩해졌습니다. 내가 제일 걱정인 건 밥이야. 서울 밥은 맛없을 거 아냐?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는데. 순이는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자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너 시집갈 때 꼭 제일 예쁜 옷 입고 올게. 분이는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약속이다. 구두도 잊지 마. 잘 다녀와, 언니. 순이는 분이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설렘과 슬픔이 뒤섞인 채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별을 앞둔 두 자매의 그림자는 당잔불 아래에서 한동안 포개져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온 세상이 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순이의 방에는 콩기름 등잔이 꺼져 있었고 보따리 하나가 휑한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순이에게 먹일 뜨거운 숭늉을 끓여 식히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묵직한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먼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분이는 순이의 등 뒤에 꼭 달라붙어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 가면 안 돼? 분이가 순이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습니다. 순이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너 또 울려고 그러지. 내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 서울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한다며. 무서우면 그냥 우리 옆에 있어. 분이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분이의 손을 놓고 어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나 안 무서워. 그것보다 평생 이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게 더 무서워. 어머니는 순이에게 따뜻한 숭늉이 담긴 사기 그릇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편지하고. 아버지가 마당에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순아, 이제 가자. 날 더 밝기 전에 큰 길까지 나가야지. 순이는 마지막으로 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있어, 분아. 내 구두 꼭 기대하고 있어. 나 돌아올 때까지 건강해야 돼. 분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 언니도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언니 자랑할 거란 말이야. 어둠 속을 헤치고 나서는 순이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고다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짐과 함께 순이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장독대 옆에 홀로 선 분이는 순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작은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떠난 지 사흘째, 초가집 마당에는 활기 대신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동네 아이들의 부름에도 시큰둥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없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분이에게 어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분이야, 며칠 동안 시무룩해 있는 거 순이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어서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분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잔소리 안 들으면 좋지 뭘 그래. 내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분이가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딴 생각을 해? 너 얼마 전부터 장날만 되면 안 가던 장터를 그렇게 기웃거렸잖아. 순이한테도 말 안 한 비밀이 있는 것 같던데. 어머니가 빙긋 웃으며 분이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잇 몰라. 나 지금 장터에 좀 다녀올래. 그래, 가서 콧바람이라도 쐬고 와라. 대신 너무 늦지 말고. 어머니는 분이가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분이는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의 빈자리가 깊긴 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가 분이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장터로 향하는 분이의 발걸음은 순이가 서울로 떠나던 날처럼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분이를 에워쌌습니다. 분이는 일부러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는 척 두리번거리며 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새로 들여온 고무신 더미 앞에서 넉살 좋게 손님을 맞이하는 총각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독대 뒤에 숨어 총각을 훔쳐보았습니다. 총각은 고무신을 정리하며 땀을 닦고 있었지만 미소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쩜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멋있을까? 언니는 서울에 멋진 남자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만 내 눈엔 고무신 총각이 제일 멋져. 분이는 총각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언니에 대한 슬픔도 잠시 잊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떠났지만 분이에게는 지금 이 장터의 작은 풍경과 좋아하는 이의 모습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다시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아침부터 밥상에서 숟가락을 놓칠 정도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의 쓸쓸함은 이미 장터 총각을 향한 설렘으로 대체된 지 오래였습니다. 분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바느질할 실타래가 딱 떨어졌네. 오늘 마침 장날이지? 얼른 가서 사와야겠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짐짓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바느질을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혹시 딴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분이는 뜨끔했지만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거든. 실이 없으면 나중에 언니한테 보내줄 옷도 못 만든단 말이야. 언니는 좋은 옷 입혀 보내야지. 허허, 그래 알았다. 그럼 빨리 다녀오거라. 장터에서 딴짓하지 말고.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고 실값으로 쓸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분이는 신이 나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숨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는 더 당당하게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고무신 총각이 자리 잡은 곳으로 다가가자 총각은 넓은 자리에 새 고무신들을 보기 좋게 쌓아놓고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총각의 노점 앞에 놓인 허름한 보찜 옆에 쭈뼛거리며 섰습니다. 총각은 분이를 힐끔 보더니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지난번에도 여기서 구경하던 아가씨 아니오? 오늘은 혹시 고무신 사러 왔소? 분이는 갑작스러운 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실타래를 이 근처에서 실타래 파는 아주머니를 찾는 중이에요. 분이는 너무 당황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총각은 분이의 어색한 모습에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실타래는 저기 옆 골목에 있는데. 보아하니 이 장터가 처음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길을 헤매는 거요? 분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분이는 도망치듯 옆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고무신 총각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는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말을 걸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실타래를 사는 내내 분이의 마음은 총각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날 이후 분이는 총각이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닷새가 지나 다음 장날이 돌아왔을 때 분이는 더 이상 실타래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분이는 아침부터 밥상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 안주거리가 필요하지 않아? 시장에서 싱싱한 거 사다가 아버지 해드려야겠어. 분이가 평소 하지 않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푸다가 멈추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분이가 웬일이니? 내가 벌써 아버지 술안주까지 챙기다니? 혹시 오늘은 실타래 아주머니 말고 다른 아주머니를 찾을 일이 생긴 거냐? 어머니는 놀리듯 말했습니다. 분이가 어머니의 놀림에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엄마, 진짜라니까?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막걸리가 심심하다고 하셨단 말이야. 내가 안주거리 사와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릴 거야. 알았다, 알았어. 그럼 돈 가져가서 맛있는 걸로 사오렴. 어머니는 웃으며 분이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분이는 돈을 받아 쥐고 재빨리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고무신 총각의 노점은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총각의 노점 근처를 빙빙 돌았습니다. 총각은 바쁜 와중에 분이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번에는 길 안 잃어버리고 잘 왔소? 오늘은 뭘 찾으시오? 혹시 또 실타래 아주머니? 분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요. 고무신 장사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분이는 총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총각은 분이의 말에 재미있다는 듯 보찜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허허, 날씨가 좋은 건 맞소? 아가씨처럼 예쁜 사람이 와서 그런가. 총각은 능글맞게 웃으며 고무신 하나를 닦았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또다시 빨개졌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근데 그 고무신은 참 예쁘네요. 분이가 가장자리에 노란색 줄이 있는 고무신을 가리켰습니다. 총각이 고무신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울 아가씨들이 신는 거래. 색이 곱고 발이 편해서 인기가 많지. 아가씨도 하나 신으면 참 예쁘겠구먼. 분이는 순간 순이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 아가씨들이 신는 고무신이라. 저는 그냥 흰 고무신이 더 좋아요. 때가 잘 타도 그게 더 정이 가요. 분이는 자신의 소박한 마음을 총각에게 보여주듯 말했습니다. 총각은 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이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원래 목적이었던 막걸리 안주를 사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분이의 손에는 싱싱한 고기가, 마음속에는 고무신 총각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닷새가 흘러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도 대지 않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분이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아침 일찍부터 머리를 빗고 한껏 단장한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일찍 나가도 돼? 장터 구경 좀 하려고. 어머니는 딸의 들뜬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알겠다. 대신 너무 늦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고무신 총각이 자리 잡았던 노점 앞에 다다랐을 때 분이의 발걸음이 뚝 멈췄어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무신들이 있던 자리에 낡은 멍석과 빈 나무 상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혹시 자리를 옮겼을까 싶어 온 장터를 세 바퀴나 돌았습니다. 약재상 골목도, 국밥집 앞도,
심지어 우시장 근처까지 가봤지만 총각의 넉살 좋은 웃음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실망한 얼굴로 근처에서 쌀을 팔던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고무신 파는 총각 못 보셨어요? 여기 항상 있었는데. 쌀 파는 아주머니가 분이를 흘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총각? 떠돌이 장사꾼이니께. 다른 장 보러 벌써 갔겠지. 저번 장날까지만 하고 짐 싸는 것 같던데. 아가씨처럼 예쁜 아가씨들이 몇 번 왔었는데. 그 말에 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분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순이 언니가 떠났을 때보다 더 깊은 쓸쓸함이 분이를 덮쳤습니다. 밥상 위에 된장찌개도 갓 지은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아 수저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분이야, 왜 밥을 깨작거리니? 혹시 어디 아프니? 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입맛이 없어. 순이는 떠난다는 말이라도 했지. 그 총각은 떠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총각과의 짧은 대화를 되새기는 분이 그녀의 마음은 이제 흰 고무신에 묻은 흙먼지처럼 텁텁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서울에서 보낸 편지가 작은 초가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건넨 익숙한 글씨체에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평상에 앉아 돋보기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와 분이는 아버지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편지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내온 안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저는 이곳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말 넓고 배울 것이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덕분에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마주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이. 기특한 것. 아버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방도 아주 깨끗하고 아버지가 고생해서 보내주신 학비 덕분에 마음 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이는 잘 지내는지요? 분이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 언니가 내 걱정을 하는구나. 얼른 기운 차려야지. 분이는 괜히 툴툴거렸습니다. 칫, 외롭지도 않다니 말이나 돼? 거짓말쟁이. 나한테는 편지 한 통 없고. 아버지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구두 신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순이 올림. 아버지가 편지를 접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순이 아주 장하구나. 낯선 서울에서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낸다니 안심이다. 내 언니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너도 기운 차려야지, 분이야. 분이가 수저를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알았어, 엄마. 먹으면 되잖아. 어머니가 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 언니도 씩씩하게 지내는 걸 알았으니 너도 내 꿈을 찾아야지. 그날
초가집 안은 순이의 편지로 인해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분이는 언니의 소식을 듣고 상사병 때문에 잃었던 입맛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장날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편지로 잠시 기운을 차렸던 분이는 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만 장날이 돌아왔으니 그냥 넘길 수 없었지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과 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 틈을 타 몰래 살금살금 문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텅 비어 분이를 실망시켰던 그 자리에 낯익은 천막이 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분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점에서 활기차게 고무신을 펼쳐놓고 손님을 맡고 있는 고무신 총각이 보였습니다. 총각은 분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지난번엔 왜 그리 급하게 가셨소? 이번에도 흰 고무신 찾으러 오셨구려. 분이는 갑작스러운 총각의 말에 놀라고 동시에 안도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총각은 넉살 좋게 웃으며 분이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나가던 길 치고는 숨이 많이 차 보이시오. 나 기다린 거 아니오? 내가 안 와서 많이 상심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분이는 새침하게 볼을 부풀리며 총각의 팔을 툭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당신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엔 왜 안 왔어요? 나도 장사 잘 되나 보러 온 건데. 총각은 그제야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미안하게 되었소.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며칠간 고향집에 다녀왔소. 닷새 만에 다시 보찜을 풀었더니 이렇게 귀한 손님을 다시 만나는구려. 분이는 총각에게 사정이 생겨 못 왔다는 말에 얼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 어머님이 아프셨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총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소. 걱정해 주시니 고맙소, 아씨. 오늘 장사가 잘 돼야 어머니 약값을 벌어갈 텐데. 분이는 더 이상 총각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앓았던 상사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싱그러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에게만 따로 말을 건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고무신은 잘 팔려요? 총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솜씨가 좋아서 이 장터에서 내 고무신이 제일 인기요. 오늘 아씨에게 하나 팔면 장사가 술술 풀릴 것 같소만. 분이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난 고무신 필요 없는데 전에 산 거 아직 멀쩡하단 말이에요. 총각은 에익 하는 표정을 지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이왕 보러 오신 김에 하나 골라보시오. 아씨 발이 이렇게 작으니 내가 특별히 아껴둔 하얀 꽃신이 있소. 총각은 천막 아래에서 유난히 깨끗하고 예쁜 흰 고무신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와, 예쁘다. 이건 새하얀 게 꼭 눈 같네. 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총각은 고무신을 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안 파는 건데 아씨에게만 보여주는 거요. 대신 다음에 올 때도 꼭 나를 보러 와야 하오.
분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언제까지 올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는 신세지. 하지만 이 장터는 내가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니 다음 장날에도 아씨 얼굴 보러 올 거요. 총각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매번 아씨라고만 부르니 영 어색하오. 성함이라도 알려주시겠소? 분이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사병까지 알았던 터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분이라고 해요. 총각은 빙긋 웃었습니다. 분이라 예쁜 이름이요. 나는 만돌이라고 하오. 다음번엔 만돌이라고 불러주시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만돌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왠지 모르게 가슴속 깊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분이는 흰 고무신 한 켤레를 사들고 며칠간 앓았던 병이 깨끗하게 나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만돌이에게 산 하얀 고무신을 꼭 안고 밤을 지새웠던 분이는 이번에도 설렘과 기대감으로 일찍부터 장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만돌이의 천막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천막 앞에 도착해 만돌이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돌이는 분이를 보자마자 장난기 대신 어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돌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분이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분이씨, 기다렸소. 만돌이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씨에게 할 말이 있소. 분이는 갑자기 진지해진 만돌이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고무신 이야기예요? 만돌이는 고무신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넉살 좋은 장사꾼의 것이 아닌 무언가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씨, 내가 이 장터에 발을 들인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번 달 말까지만 올 수 있을 것 같소? 분이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 달 말이라니? 그 다음엔 안 와? 만돌이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고향집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나아지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고향 마을에 작은 점포를 차려야 할 것 같소? 떠돌이 장사 신세 청산하고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이 장터는 이제 못 올 것 같소?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지난번의 실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망감이 분이를 덮쳤습니다. 가지 마요. 만돌씨, 나 당신 못 보면 못 살아. 만돌이는 분이의 예상치 못한 절규에 당황했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우리는 고무신 장사꾼과 손님 사이일 뿐인데. 분이는 만돌이의 말을 끊고 용기를 내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 좋아해. 당신이 안 와서 상사병으로 알아 누웠단 말이야. 당신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같이 갈 거야. 만돌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만돌이에게 시집가겠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고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저를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분이를 꾸짖었습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느냐. 내 언니는 밤낮으로 공부하겠다고 서울까지 갔는데 너는 듣도 보도 못한 떠돌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분이는 울먹이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만돌 씨는 떠돌이가 아니에요. 곧 고향에 가게 차린대요. 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니가 분이를 타일렀습니다. 분이야. 이 어미도 내 마음 알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내 아버지와 나는 이미 내 짝으로 정해둔 사람이 있어. 넉넉하고 성실한 집안이야. 내 언니가 없는 동안 너는 그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해.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싫어.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난 그 집으로 시집 안 가. 아버지는 분이의 완강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당장 내 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는 감히 그 장터 근처에도 갈 생각하지 마. 당장 내일부터는 내 어미를 도와 바느질만 하거라. 분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어머니는 쓰러지듯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마음과 정해진 현실 사이에서 작은 초가집에는 깊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라 명령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갇혀 나오지 않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어머니가 애끓는 마음으로 차려주는 밥상도 그대로 물렸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에는 분이의 흐느낌과 부모님의 깊은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이러면 내 언니가 어떻게 서울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겠니? 얼른 밥 한 술이라도 먹어라. 어머니가 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방바닥에 놓인 하얀 고무신을 꽉 껴안았습니다. 싫어. 나 그 집에 시집 안 가. 아버지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난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부모님은 딸의 완강한 반항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장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분이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든 척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상을 물리러 부엌으로 갔고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분이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몸을 간신히 일으킨 분이는 창백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만돌이가 준 하얀 고무신 한 켤레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섰을 때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멀리 서울로 간 언니 순이가 남기고 간 공부책, 어머니가 정성껏 지은 깨끗한 치마. 하지만 그녀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에 그 어떤 미련도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온 힘을 다해 장터로 뛰어갔습니다. 그가 정해준 만남의 장소, 장터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과연 만돌이가 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보찜이 짊어져 있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만돌이가 분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분이 씨, 어째서 이렇게 창백해졌소? 어찌된 일이요? 분이는 울음을 참으며 만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돌 씨, 우리 지금 가야 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다른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해요. 나 이제 장터에도 못 나와요. 만돌이는 분이의 앙상한 몸을 안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이제는 한 사람의 운명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도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나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당신 고향으로 나도 데려가 줘요. 만도리는 분이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같이 갑시다. 내가 비록 떠돌이 장사 신세지만 당신 굶기지는 않을 것이오. 만도리는 분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뛰어온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고향 마을의 지붕들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분이가 없어진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망연자실하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이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그녀의 낡은 보퉁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어디로 가버린 거니? 분이와 만도리는 꼬박 이틀을 걸어 만도리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고단했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만도리의 고향은 분이가 살던 마을보다 훨씬 작은 첩첩산 중에 숨겨진 듯한 곳이었습니다. 만도리의 집에 들어서자 병색이 완연한 만도리의 어머니가 분이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온 낯선 색시를 보고 놀라면서도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분이입니다. 이제 제 색시가 될 사람이에요. 만도리가 분이를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온 귀한 아씨가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소. 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만돌 씨와 함께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어머님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며칠 후 만돌이는 마을 어귀에 작은 점포를 세우고 고무신과 자파를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만돌이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고 분이는 만돌이의 아내가 되어 만돌이의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분이는 비록 부모님의 집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만돌이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만돌이는 성실했고 고무신을 팔 때마다 분이에게 가장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분이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약시중을 들고 밥상을 차리며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가정을 꾸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돌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소. 우리 어머니도 당신 덕분에 웃음을 되찾으셨소. 당신은 내 복덩이요. 분이는 만돌이의 품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여보. 당신 곁에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내 진짜 집은 여기야.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분이는 홀로 마당에 나와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순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만돌이가 다가와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는가 보구려. 편지라도 써보지 그러시오? 만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집을 나설 때 이미 부모님과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그분들은 나에게 실망하셨고 나는 그분들의 뜻을 거역했으니 이젠 당신과 어머님만 내 가족이에요. 분이는 무거운 마음을 묻어두고
만돌이가 선물해준 흰 고무신을 신고 자신의 새 삶을 살아나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분이는 만돌이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는 사이 분이는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만돌이가 깎아 만든 나무 장난감 소리로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분이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젖먹이를 돌보고 큰 아이들의 옷을 빨래하고 남편의 장사 도구를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만돌이의 고무신 가게는 성실함과 분이의 살뜰한 내조 덕분에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흙투성이 아이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구수한 시골 밥상을 차리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자 머나먼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언니에 대한 미련은 희미한 꿈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밤잠을 설치던 날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슬픔도 찾아왔습니다. 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도망쳐온 며느리에게 한 번도 나무람을 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재롱을 몇 해 더 보시다가 봄이 끝날 무렵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분이에게 시어머니는 고향과 끊어진 자신을 품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분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상을 치렀고 마치 자신의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모든 효를 시어머니께 바치듯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분이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이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 줄 어른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분이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남편 만돌이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새 아이뿐이었지요. 이 가족이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분이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깊은 주름이 패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무신 장수 만돌이와 분이 사이에 태어난 새 아이들은 어느덧 모두 자라 각자의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집집마다 TV가 들어오고 고무신보다 운동화가 더 흔해진 시대가 되었지요. 만돌이의 고무신 가게는 겨우 명맥만 유지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의 안부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 만돌이마저 분이의 곁을 떠났어요. 만돌이는 아내 분이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분이는 홀로 남겨졌고 평생 소란스러웠던 초가집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외로움에 몸을 떨었지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수화기만 바라보던 어느 날 분이는 문득 자신처럼 갈 곳 없이 홀로 남겨진 생명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읍내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센터로 향했지요. 아이들을 키우던 노련한 손길로 버려진 개들을 씻기고 먹이를 주고 털을 빗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허전함을 채우는 것은 그녀가 돌봐주는 강아지들의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센터 한쪽 구석에 분이가 정성껏 보살핀 누렁이 한 마리가 분이를 보자 꼬리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너희는 나 버리고 가지 마라.
분이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새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강아지들의 왈왈거리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가 가득했어요. 분이는 그곳에서 잊었던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누렁이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복이 굴러들어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센터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분이는 복돌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버려진 복돌이가 홀로 남겨진 분이에게 찾아온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복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밝았어요. 분이는 아침 일찍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했습니다. 센터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복돌이의 목줄을 잡았을 때 분이는 마치 오래전 갓난아이의 포대기를 감싸 안았을 때와 같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돌이는 분이의 낡은 흰 고무신 뒤를 졸졸 따라 걸었습니다. 고요했던 초가집 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복돌이는 낯설어 하기는커녕 킁킁 냄새를 맡으며 만돌이가 손수 만들어준 평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왈왈거리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로 다시금 채워진 마당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복돌이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바랜 누렁이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어떤 비단결보다 포근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나 버리고 가지 마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는 내 곁에 있어줘. 분이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그녀는 그 따뜻한 체온 아래에서 오래전 떠났던 새아이의 재롱과 만돌이의 든든한 발자국 소리를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이의 세상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어요. 복돌이의 숨소리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복돌이가 분이의 가족이 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낡은 초가집은 복돌이 덕분에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었지요. 복돌이는 분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분이가 복돌이에게 밥을 주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였습니다. 복돌이가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금속 목걸이가 툭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무심코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조심해야지. 목걸이가 끊어졌잖니. 복돌이는 분이의 발밑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목걸이 펜던트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희미하게 흰 종이 조각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분이는 손톱으로 펜던트를 조심스레 벌렸습니다. 안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작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분이가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또렷한 검은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가 쓰여 있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복돌이에게 주인이 있었던 건 아닐까? 분이는 불안했습니다. 정이 든 복돌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애타게 복돌이를 찾고 있을 주인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분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털이 누런 강아지 주인이신가요? 제가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어요.
수학이 넘어 여자는 목이 메인 듯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그 아이 엄마예요. 그 아이가 없어진 지 1년이 넘었어요. 제발, 제발 저희 강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분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복돌이가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자 이기심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읍내 버스터미널 옆 찻집으로 내일 오후 3시까지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분이는 마루에 앉아 복돌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너를 보내야 한대. 이 못난 할미가 너를 꽉 잡아두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 다음 날 오후 3시 분이는 복돌이의 목줄을 꼭 쥐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읍내 버스터미널 옆 찻집 앞이었습니다. 멀리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급히 터미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분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돌이가 그 여자를 보고 격하게 짖으며 꼬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여자는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분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분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였습니다. 순이 언니? 복돌이의 주인이자 꿈에도 그리던 언니 순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하여 화려한 구두를 신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채 분이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선 채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세월의 간극과 지난날의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복돌이가 순이의 구두에 얼굴을 부비며 짖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분이에게 달려가 오래도록 끌어안았습니다. 분이의 야위고 주름진 어깨가 순이의 품 안에서 떨렸습니다. 분이야, 분이야.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순이의 등에 매달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언니 맞지? 언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순이는 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넌 어쩌자고 이렇게 야위었어. 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셨어.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0년도 넘었고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지. 분이는 아버지, 엄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만돌 씨는 5년 전에 갔어. 아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나 혼자 남았지. 분이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이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텅 비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나도 미련하게 살았어. 꼭 성공하겠다고 가끔 연락만 했지. 자주 내려가지 못했어. 순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성공이 그녀의 목적이었지만
그 성공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관객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순이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느라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난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서울 가서 정말 독하게 공부했지. 잠도 안 자고 밥도 굶어가면서. 그땐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에 쉬지 못했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일에 뛰어들었어. 남들이 쉴 때도 밤새도록 일만 했어. 지금은 서울에서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너한테도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데 그걸 이제야 너한테만 말하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순이의 화려한 옷차림과 상반되는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역시 자신만큼이나 고독한 세월을 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니도 고생 많았네. 나는 언니처럼 살진 못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었으니 후회는 없어. 분이가 만돌이와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순이는 복돌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돌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못 만났을 거야. 복돌이가 내 삶을 구했네. 분이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언니가 내 삶을 구했지. 복돌이는 언니가 나에게 보낸 선물이었어. 순이가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이야, 나 다시 서울 못 가. 아니, 안 가. 지금 이 구두 당장 벗어 던지고 내 고무신 신고 싶어. 복돌이도 찾았고 너도 찾았는데 내가 뭘 더 이룰 게 남았겠어. 순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순이는 자신의 화려한 구두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슬픔의 굴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그 시골집에서 너랑 같이 지내도 되지? 우리 아버지, 엄마 이야기, 그리고 만돌씨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다. 내가 혼자 보낸 그 세월, 내가 지금부터라도 갚아줄게. 분이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내가 언니한테 구수한 시골 밥 해줄게. 우리 만돌 씨가 깎아준 평상에서 같이 누워 별도 보자. 복돌이는 낑낑거리며 두 사람의 발밑을 오갔어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두 자매의 등을 감쌌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구두를, 한 명은 낡은 고무신을 신은 채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분이는 이제 홀로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순이와 분이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글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아 작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